3주차 산업경영공학 두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물류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유일하게 화랑인 곳이 있죠. 온라인 주문이 활성화되면서 물류 쪽이 아주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 소위 이게 광군제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독신절, 솔로데이라고도 부르는 날인데, 그때 보통 하루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16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하루 매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8%가 모바일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IT도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중국 기업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알리바바 산하에 물류업체 이름이 차이니아오라고 하는 물류업체가 있습니다. 택배 발송량이 1.83억 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운송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재미있는 계산을 했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한 1500번 정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하고 기업 간의 관계를 B2B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는 B2C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B2B, B2C 이게 모두 엄청난 그런 변화, 재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다이나믹이 생기게 됩니다. 2013년도에 알리바바의 CEO인 마윈이 알리바바 CEO직을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앉은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중국 전역을 일일 배달권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 중국을 일일 배달권으로 하는 그 물류 회사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윈이 주도해서 설립한 짜이니아오 물류, 이게 이제 중국 스마트 물류망을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디지털 경제, 온라인 경제 이게 굉장히 이제 커지고 더 커지고 하는데 결국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류잖아요. 오프라인 물류가 혁신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잘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변화의 동인 비즈니스 드라이버,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B2B에서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주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확대합니다. 왜 아웃소싱을 할까요? 그거는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소위 core competency,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덜 중요한 거는 더 잘하는 곳에다 맡기는 게 낫죠. 이게 대표적인 게 물류입니다.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는 물류를 잘하는 그 전문 기업에다가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SCM이 그런 거죠. Extended Enterprise, 확장된 기업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B2C, 전통적인 B2C 관계에서 그 리테일러, 오프라인에서의 리테일러들이 붕괴가 일어나고, 온라인에서 파는 쇼핑몰,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느냐, 진화해가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 그 단계에서는 사일로라고 되어 있죠. 사일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매도 있고 제조도 있고 물류도 있고 영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펑션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일로 형태입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모든 그 한 기업의 기능들이, 펑션들이 이렇게 쭉 통합이 되는, 이 통합이 되는 도구가 바로 IT 솔루션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통합을 위해서 ERP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레벨 3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 기업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전부가 이게 다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자동차 회사가 대표적인 엄청난 그 공급망을 가진 그런 업종인데 막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이 다 이제 파산하고 힘들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확장된 기업,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 서플라이 체인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Extended Enterprise 형태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Value Network이다. Value Network.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아직은 잘 클리어하지 않지만, 어떤 가치 네트워크 형태로,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물류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요구 사항들을 맡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그런 로지스틱스에서 이 로지스틱 형태로 가면서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고객들에게 아주 소량으로 자주 이렇게 배달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변모가 되고 있고, 제품 자체도 표준화된 것에서 커스터마이즈된 고객 맞춤형의 그런 제품이 되고 있고,
운송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컨설리데이션이라고 하죠. 한 차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물량을 모아서 배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건데 지금은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 주문하면 뭐 지금 뭐 그 당일날 배송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fragmented shipment, 그러니까 아주 소량 다빈도 배송이 지금 보편화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단순 어떤 창고에서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그런 그 작업을 창고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풀필먼트 센터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의 그 제조의 마지막 공정을 창고에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물류의 그 프로세스 맵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이든지 그 프로세스가 있죠.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맵 형태로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이 흘러가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manufacturing 제조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류를 위해서 이제 로지스틱스 플래닝도 해야 되고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보통은 창고, warehousing, 창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transportation. 그래서 이게 큰 이제 물류 프로세스의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보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그 차세대 물류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물류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의 그런 그 비지빌리티를 높이고 또 물류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물류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교통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핵심적인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두 개의 축이 이제 WMS하고 TMS입니다. 창고 관리 시스템 WMS라고 부르는데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약자고요. TMS는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입니다. WMS, TMS. 이런 이제 세 가지 약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체코 용복합 그 교과목에서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서두했었었는데 가능하면 이제 지금 세 자짜리 약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앞으로 이제 인턴십도 가능하면 하고 또 취업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용어들을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WMS 그러면 이게 창고 관리 시스템이구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정도는 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위에도 보면 이제 다른 그 유관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ERP, 그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또 뭐 PDM,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또는 뭐 Product Data Management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세스. 이 공장을 이제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보통은 볼륨과 버라이어티, 프로덕트 볼륨, 생산하는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얼마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느냐, 버라이어티. 그런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볼륨과 버라이어티를 가지고 좀 가게 적합한 그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된 프로세스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표적인 5가지 종류의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좀 여러분이 이제 좀 구분해서 알 필요는 있겠네요. Job shop이라고 하는 게 있고, batch, repetitive, continuous, project shop. 그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샵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 제조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는 대형 뭐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배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제품을 이렇게 두고 생산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의미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예외로 일단 보시고 위에 있는 네 가지 형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잡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샵.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 잡샵은 어떤 형태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eneral Purpose Equipment 이렇게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Same equipment in the same are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범용적인 그런 equipment,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계들입니다. 뭐 드릴링 머신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뭐 밀링 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공정을 수행하는 일반화된 어떤 기계들, General Purpose Equipment들을 같은 장소에 같은 종류의 기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것은 대표적인 특성이 다품종 소량인 경우에 이 잡샵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야 될 제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양은 작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요구돼요? 유연성이 요구되죠. 플렉시빌리티가 요구되겠죠. 이거에 대한 사실은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리피터티브입니다. 소품종이면서 대량 생산 방식. 만드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럼 그거는 아주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반복 생산.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 라인을 이렇게 아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냥 표준화된 제품, 몇 개 안 되는 제품이지만 이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리피터티브 프로세스인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컨티뉴어스인데, 컨티뉴어스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그 철강이나
정유, 화학 뭐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보통은 이제 제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왜 그럴까요? 아주 큰 대형 관을 통해서 애들이 움직여 다니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이제 실제 흘러다니는 건 볼 수가 없죠. 이제 이거 장치 산업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제 아주 막대한 돈이 투여되는 캐피털 인텐시브한 그런 업종이죠. 컨티뉴어스 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리피터티브 샵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자동차 라인이라든지 자동차 조립 라인 또는 TV 라인이라든지 컴퓨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면, 컨티뉴어스 샵은 화학, 정유, 철강 뭐 이런 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리피터티브와 컨티뉴어스를 여러분이 한 묶음으로 해서 조금 구별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잡샵하고 배치 샵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중간 형태입니다. 중품종 중량 시스템. 예. 몇 개 제품을 이렇게 모아서 배치 형태로 해서 만드는 이런 배치 샵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 잡샵, 배치샵, 또 리피터티브 샵, 컨티뉴어스 샵,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 샵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볼륨과 버라이어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볼륨은 작고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많으면, 그죠? 소량이면서 다품종이면 뭐라고요? 잡샵, 그죠? 잡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그림에서 지금 제일 왼쪽에 위쪽에는 병원 응급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 쪽에서의 잡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베이커리, 배치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베이커리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크레용을 만드는 반복 프로세스 리피터티브 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일 아래에는 이제 정유공장 컨티뉴어스 샵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은 또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레이아웃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되어지는데, 그 프로세스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위에 이제 쭉 그 설명이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그런 시간은 좀 부족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의 종류가 있죠. 종류. 크게 프로덕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프로세스 레이아웃. 일단 두 가지를 좀 보시면,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 라인, 전용 라인을 깔아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죠. 그래서 프로덕트 레이아웃을 주로 이제 어셈블리 라인 이런 거를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앞에서 봤던 우리 리피터티브나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샵이나 배치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프로세스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레이아웃이 같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한 섹션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 구멍 뚫는 기계들은 같은 이렇게 위치에다가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머티리얼 플로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플렉시빌리티는 굉장히 높아지죠.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 그 외에 픽스드 포지션 레이아웃, 아까 프로젝트 샵 같은 경우는 대형 비행기라든지 또는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주 고정시켜 놓은 그런 형태죠. 아주 대형 제품을 고정시켜 놓고 만드는 형태, 픽스드 포지션 레이아웃. 이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믹스 시켜 놓은 그런 레이아웃들도 있습니다. 셀룰러 레이아웃, 형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프로덕트 레이아웃과 프로세스 레이아웃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에 대한 이제 특징들이 좀 나와 있죠. Repetitive Processing, 거기서는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그 공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인가 이것들을 잠깐 보시면 거기 쭉 설명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다루지만 이런 그 조립 라인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중요한 그 사항들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든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점은 뭘까요? 굉장히 대량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efficiency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라인에 대해서 라인이 이렇게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Preventive Maintenance, PM, Preventive Maintenance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요. 또 품질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인 스탑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라인 밸런싱이라고 해서 각 라인에 균등하게 타스크를 할당해 가지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플렉시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항상 그 종이의 뒷면과 앞면처럼 아무래도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샵이나 배치샵 이런 이제 경우에는 프로세스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렉시빌리티죠.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그 유연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물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우팅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스케줄링, 아주 복잡한 라우팅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잡샵 그러면 잡샵 스케줄링 굉장히 티피컬한 주제인데 산업경영공학에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잡샵 스케줄링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 논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픽스드 포지션 레이아웃. 픽스드 포지션 레이아웃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정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경우인데 꼭 하이브리드 레이아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보니까 그룹 테크놀로지라든지 SMED 뭐 이런 용어가 중간에 보이네요. SMED를
D라는 거는 Single Minute Exchange of Die. Die라는 거는 이제 금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제조 공정에 보면 큰 다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이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건데, 그 다이를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에서 1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거를 싱글 미니트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 그러니까 셋업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는 거죠. SMED, Single Minute Exchange of Die. 또 그 제품의 어떤 유사성을 이용해서,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머신들을 그룹핑을 하고 또 제품들을 그룹핑하는 그룹 테크놀로지 기술들, 클러스터링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셀룰러 매니팩처링, 중간 형태,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샵하고 중간 형태의 그런 공정들의 셀룰러 매니팩처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공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리테일 유통업체에서도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여러분들 뭐 아주 대형 마트 이런 데 들어갈 때 한번 레이아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그 동선을 따라서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품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들, 평대라고 하죠. 거기 그 시식하고 막 그러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엔드캡, 그런 곳이 굉장히 그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많이 찾는 그런 인기 상품들을 엔드캡에다가 배열을 하고 하는 그런 냉동식품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그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고객들의 그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통업체의 그런 레이아웃에도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라인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에서요? 네, 리피터티브 샵에 대형 어셈블리 라인에서 라인 밸런싱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상공과 학생들은 이제 그 전공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인 밸런싱을 하는지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요소 작업들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라인을 작업장으로, 몇 개의 작업장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각 작업장마다 어떤 이 요소 작업들을 할당할 것인가, 균등하게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어느 작업장은 뭐 이렇게 그 노는 일이 발생하고요, 일감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떤 작업장은 뭐 계속 아주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 안에서 이 타스크들을 잘 할당해 주는 것이 라인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우팅, 비클 라우팅이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차량 경로를 결정하는 문제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쇼티스트 라우트, 가장 게 길찾기 문제죠. 길찾기. 모현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을 찾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이제 완전히 일상화돼 가지고 길찾기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이 바로 그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또 티맵,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뭐 이런 데서 다 탑재되어 있는 그런 로직은 바로 얘기하는 로직들입니다. 딕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그 노드, 이게 뭐 도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이걸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노드하고 아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노드하고 아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크게 보면 이게 도시일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게 각 그 교차로 모현 사거리, 그러면 그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각 교차로들,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 가는데 걸리는 길, 이게 이제 아크로 표시가 돼서 이런 네트워크에서 A라고 하는 노드에서 J라고 하는 노드까지 가는데 걸리는 가장 빠른 길, shortest path를 찾는 알고리즘이 바로 딕스트라 알고리즘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딕스트라 알고리즘 그 계산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거 다루는 데만도 한 1시간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알고리즘을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길찾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는 이런 이제 그 수송 문제의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급업체가 여러 공급업체가 있고요. 서플라이어가 이제 A, B, C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개의 공급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이 뭐 3개의 공장이 있을 때 각각의 공급업체에서 제조업체로 또 공장으로 원료, 원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해주는데 납품할 수 있는 단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거죠. 예. 거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각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의 어떤 이제 제약이 있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어느 그 공급업체에서 어떤 공장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배달해 주는 것이 이 전체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아주 트랜스포테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수송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런 그 LP라고 해서 그 간단한 툴이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출발지 아까 길찾기 문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문제라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현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고객들을 배달해주고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 이런 거를 TSP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Traveling Salesman Problem. Traveling Salesman Problem. 그래서 뭐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총 수송 시간이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모든 지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차량의 최적 경로를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TSP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합니다. 뭐 차량이 한 가지 종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 그 지점의
특정 시간대만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타임 윈도우라고 얘기하는데, 타임 윈도우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배달을 해야 되고 또 수집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 기본 원칙들, 프린시플들이 있는데, 서로 겹치면 곤란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제 클러스터링 해주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프린시플들이 주어져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건 하나의 가장 심플한 알고리즘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윕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빗자루죠, 일명 빗자루. 하나 임의로 하나 위치를 설정하고 빗자루를 하나 이렇게 세운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 경유지를 경로에 포함시킬지 말지 자기 그 차량의 용량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할당하고 한 차분 다 되면 또 새로운 차량을 할당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가장 간단한 그런 알고리즘 스윕 메소드라는 게 있고, 세이빙 메소드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세이빙 메소드는 기본적인 개념은 각 그 방문지에다가 각각 한 대의 차량을 할당한 다음에 이거를 서로 묶어서 배송을 하게 될 때 이게 세이빙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생긴다면 또 제일 많은 세이빙이 생기는 게 어디냐, 그래서 가장 큰 세이빙이 생기는 것부터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라우트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이빙 메소드. 예. 다음은 물류에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인데요. 물류 네트워크는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다루면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허브 앤 스포크. 우리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본 적 있을 텐데, 바퀴의 중간에 있는 걸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고, 그다음 바퀴 살들, 그게 이제 스포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체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모연에서 어디 부산으로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어떤 택배 물건을 하나 배송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체국에 가죠. 우체국. 예, 우체국에다가 접수를 하죠. 우체국에서 그것들은 물량을 모아서 부산에 가는 거 차량편에다가 바로 이렇게 띄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진 것들은 여러 목적지로 가는 물건들이 이제 모아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 우체국에 모아진 거는 또 하나의 허브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갑니다. 이제 군데군데 보면 집중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남에도 보면 성남 집중국이 있고, 이런 각 권역별로 집중국, 그래서 허브들이 있습니다. 허브 센터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물건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한 차분을 만든 다음에 이제 허브에서 허브로 운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허브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포크 A에서 스포크 B로 가는 물량은 바로 다이렉트리 가는 게 아니라
스포크 A에서 허브 A로 일단 물건이 모아지고 허브 A에서 스포크 B가 할당된 허브로 배송, 기간 운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허브에서 허브로 기간 운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허브 B에서 스포크 B로 배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허브 메디안 프로블럼 해서 그런 네트워크에서 P개의 허브를 어디에 어느 위치에다가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밑에 single allocation, multiple allocation 이거는 각 허브가 아닌 그런 스포크들을 각 허브에다 할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허브에만 할당하는 경우를 single allocation이라고 하고요. 하나 이상의 허브에 할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은데 multiple allocation,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우체국이 물건은 A라고 하는 그런 허브 센터에다 갖다 주고 또 자기한테 도착하는 배달 물량은 허브 B라고 하는 허브 센터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멀티플 얼로케이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브의 용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론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브의 그런 capacity 용량에 제약이 있는 그런 문제와 제약이 없는 문제 등등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로 어떤 배달을 하는 생산성을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체국에서의 배달 생산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이제 집배원들이 있으시죠. 그 집배원들의 생산성을 매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또 프로세스가 안에 들어가 보면 복잡해요. 집배원이 출근을 해서 순서대로 순서 배달하는 순서를 찾는 것을 순로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오래된 일본 사실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순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국을 해서 배달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또 도보 이동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 배달하고 나면 돌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뭐 반송된 물량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퇴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소 작업들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데 하루 평균 자기한테 할당받은 양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루에 해야 되는 일과 시간이 뭐 9시간인데 내가 9시간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과연 이거를 7시간에 끝내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것이고 10시간, 1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조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다차원 집배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워디프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집배 부하량을 좀 평준화 시켜야 된다든지 또는 뭐 early warning 시그널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집배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키 이슈들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듈들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잘 매핑을 해가지고 한 게 그 다음 책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체국의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위탁을 받아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케이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거는 집배 데이터 관리, 집배 부하 관리, 성과 관리, 평준화 관리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개념 설계라고 부릅니다. 개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DB를 연결하고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우체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그 양이 내용이 많아서 좀 급하게 설명을 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과목의 성격상 그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용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이렇게 쭉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 산업경영과 학생들은 뭐 한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좀 리뷰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탁과 학생들, 그 다음에 체코과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용어가 어렵거나 힘들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그냥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는 정도,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부담 없이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